지금부터 한강 수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첫 번째는 그 강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한강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특징이 뭔가.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지 않게 되면은 강을 이해하는데 약간 그 역사나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할 생각이고, 세 번째로는 한강 유역에 있어서 중요한 문화유산들이 뭐 있는가를 설명할 텐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가지고는 그 작년에 그 2020년에 경기연구원이 그 DMZ를 중심으로 하는 그 경기 북부 지역 에코뮤지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연구를 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그 지금 우리가 다루는 한강, 여기서 다루는 것은 한강 전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 남한강과 이제 북한강을 다루는 건데요. 이 남한강, 북한강 지역도 그 당시 에코뮤지엄 연구하면서 좀 간략하게 좀 다루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거기 다룰 때 제가 또 좀 참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가서는 그 남한강과 북한강의 그 에코뮤지엄을 할 때 어떤 방향을 할 수 있겠는가를 그 지난번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는 정도로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 좀 토론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혹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하겠고, 아니면 저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탁합니다. 예, 또 다음. 우리가 그 지역 이해를 할 때 약간 그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지역이 뭐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등이 큰 행정 단위가 그 지역마다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강하고 같이 이해할 때는 그 행정 단위로만 이해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있다가 그 강의 역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지금은 사람들이 그 육로 중심으로 그 다니죠. 지금 이제 교통도라는 것이 육로 중심인데 그 조선시대까지는 교통로가 육로가 아니고 그 강이었어요. 강과 바다가 중심이었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교통수단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길도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강으로 다닌 겁니다. 그럼 이제 한강 같은 경우는 하류까지 내려오면 이제 서울이고, 올라가게 되면 경기도고, 더 올라가게 되면 강원도, 충청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강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 한강 수계에 따라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게 이제 사투리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언어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충청도 청주지방 여러분 그 혹시 충청도 문화를 공부할 기회를 있으면 충청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면 경기도 하면은 경기도 전체가 좀 비싼 하나의 문화권을 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충청도는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충청도는 같은 충청도라 하더라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강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남한강이 경기도를 거쳐가 충청도에서 청주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청주 문화가 사실은 이 경기도 문화하고 서울 문화 비슷한 면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특히 이제 사투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 사투리 같은 경우는 크게 볼 때는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투리가 다른 것 같지만 그 내부적으로 볼 때는 같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라 하더라도 물줄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형적인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사투리가 지역 문화를 대표하고 문화권을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가 되는데, 이 사투리 같은 경우는 꼭 행정 단위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강 물줄기 사람들의 말씨도 비슷했죠. 예를 들면 충청도 같은 경우는 제가 충청도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좀 잘 모르겠는데 해슈 하는 식으로 좀 느리게 하는 게 그 좀 말의 특징이라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충청도에서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같은 충청도라 하더라도 이 그 뭡니까 건강 쪽 사람의 물줄기 사람들은 공주 쪽이라 그러네요. 부여 공주 쪽은 좀 해시유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북한강, 남한강이 있는데, 이 사투리 같은 경우는 북한강 물줄기와 남한강 물줄기에 따라서 이 남한강이 보시면은 충청도 들어가 있지만은 이 남한강 물줄기에 있는 충주 사람들의 말씨하고 건강 물줄기에 있는 충주 사람들의 말씨가 좀 다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충청도 충주 같은 경우는 남한강 수계이기 때문에 서울말씨가 굉장히 비싸죠. 근데 같은 강원도라 하더라도 속초는 이제 동해안이지 않습니까? 동해안의 말씨하고 인제가 이 남한강 물줄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제하고는 좀 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문화가 기본적으로 뭐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뭐 경기도 같은 큰 문화권별로 문화적 특성 갖추고 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 근대 이후에 이제 이 행정단위 중심으로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특히 근현대 들어와서는 행정단위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죠.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20세기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육상교통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일제가 식민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철도도 놓게 되고 육로도 많이 놓게 되면서부터 육상교통이 발달하죠. 그러면서부터 굉장히 그 행정단위 중심으로 해서 문화권이 형성되어 나가는데, 조선시대까지는 우리의 주된 그 교통로고 사람 이동 방식이 강과 바다이기 때문에 이 강 물줄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문화 같은 경우는 행정 단위보다는 물줄기에 따라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역문화를 이해할 때, 특히 강과 관련된 지역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행정 단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강 물줄기와 같이 이해를 해야만이 전통문화가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요건 예, 다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강의 이제 유형 마을인데, 마을들은 그 가운데 굉장히 이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문화권 그 형성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통시대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형성이 되죠. 생활권도 그렇고 언어권도 그렇고 음식도 좀 그런 편이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주된 이야기는 강을 유역구라는 지역 문화를 이해할 때는 행정 단위와 강의 물줄기를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고, 특히 근현대에 있어서 육상교통이 발달하고 난 뒤에는 행정 단위 중심으로 굉장히 그 문화권이 발달했지만은 전통시대 같은 경우는 이 행정 단위보다는 강 물줄기가 상당히 영향을 줬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한강이 우리 역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뭔가. 기본적으로 고대 국가에서는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삼국이 주도권 장악을 했죠. 그래서 뭐 백제가 한강을 차지해서 백제가 중심이었고, 다음에 고구려가 장악했을 때 고구려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그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난 뒤에 그 힘을 가지고 그 삼국을 통일하였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조선시대까지는 육상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배로 전부 다 중요한 교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화물을 수송을 할 때도 보면은 가까운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포구나 항구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항구에서 물건을 이동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중국에 가 보시면은 수레를 많이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수레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평지가 아니고 산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레를 이용하기 어려웠어요. 중국은 굉장히 평야가 많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수레가 많고 좀 그렇습니다. 다음. 그렇게 이제 근대 이전 같은 경우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발달도 하고 이렇게 마을도 발달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임진강으로서 이렇게 수계가 발달하고, 또 한강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강 쪽으로 가고 남한강 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임진강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경기 북부에 휴전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북부가 별로 발달을 못했지만은 일제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임진강이 굉장히 중요한 임진강 유역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고 임진강이 상당한 부분까지도 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임진강 유역 고랑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도시로서 발달한 정도죠. 지금 이제 고랑포 가보면은 거의 뭐 농촌 마을 정도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강 중심으로 발달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다 이제 한말 일제 시대가 되면은 새로운 길이 나아지게 되고 철도가 개설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장로가 놓아지기 시작한 거는 1905년 6년경이죠. 그때에 이제 1905년 6년쯤 들어오게 되면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행사합니다. 이제 통과부도 설치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일본이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도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본이 1905년 6년 같은 경우는 일본이 조선의 도로였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앞으로
그 대륙 진출에 대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철도도 많이 짓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기존의 강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다가 이제는 철도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발달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강이 주 교통로로서 기능을 점차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그렇지만 여전히 1960년대까지는 이 강이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로서 기능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오래 사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강에 이제 그 배가 다녔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한강의 경우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죠. 그래서 물이 그 경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한강의 경우 상류로 올라갈수록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주로 그 교통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물이 많이 있는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부한 수량이 있기 때문에 교통로 역할을 잘 해나갑니다.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그 교통로로서의 주된 기능이 육상교통이고 철도라든지 길이 중심이 되고, 특히 70년대 이후는 이제 고속도로가 나오면서부터 강이 교통로로서의 역할을 거의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때 가게 되면은 그 농업의 그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다목적댐이 건설되기 시작하죠. 다목적댐은 이 강을 다 막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강 자체가 60, 70년대 이후는 교통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멀어지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선시대까지는 강이 교통로의 주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화의 통로였다. 그러나 일제시대 이후는 육상교통이 중심이 되면서부터 강이 어떤 교통로, 문화, 교육 이런 그래서 멀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그 저한테 주어진 시간 15분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 주변엔 그 문화 자원들이 강을 통해서 모든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대 이전의 전통시대 문화들은 이 한강 주변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 고구려가 삼국시대 이제 고구려가 그 한강 유역을 장악했었을 때에 그 구리 지역이죠. 그 아차산이 옛날에 아차산은 가보면은 그 고구려 시대에 그 군사 기지에 지금도 남아 있죠. 그래서 그 구리는 거기다 대장간 마을을 만들게 됐고, 동구릉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 이제 최대 왕릉이죠. 다음. 양평 같은 경우는 그 항순에 이제 문학조 소나기 마을도 조성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근대 문학 자원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죠. 다음. 그 다음에 그 경기도를 이해할 때는, 한강을 이해할 때는 이 도자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그 여주와 이천, 광주가 도자기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도자기를 만들려면 흙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뗄나무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시 도자기가 한강으로 가져가는 그 한양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 다 한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물자 유통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주, 이천, 광주는 이처럼 세 가지 조건들, 흙이 좋고 뗄나무가 많았고 교통로가 편했기 때문에 여주, 이천, 광주가 도자기가 발달하죠. 그래서 광주 분원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도자기 만드는 곳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역사 문화를 뭐 조성을 한다든지 도자 박물관들이 지금 그 광주하고 여주, 이천에 다 도자기 박물관들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광주 같은 경우는 도자 박물관으로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주 같은 경우는 도자기를 이제 세라믹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한강을 이해할 때는 또 이제 동아시아 실학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강을 하면은 이제 김역이 그 대동법의 김역이 은거지가 가평이에요. 그 김역이 호가 장곡인데 거기 가평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게 그 김역이 살았던 곳이고, 뭐 정약용이 그 살았던 그 남양주의 경우는 뭐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은 남양주가 지금 정약용이 있었던 곳이 남양주지만은 조선시대는 그게 광주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좀 궁금하게 여깁니다. 아니 왜 그 정약용이 있었던 그 다산유적지가 광주일까? 왜냐하면은 광주는 강 건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산이 있으면 멀어지고요, 강이 있으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광주, 지금 광주, 지금의 광주에서 다산유적지는 건너가는 거는 그
배만 타면 건넙니다. 그리고 겨울에 물이 아주 올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 걸어놨다 조금만 배만 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산유적지 그 바로 서쪽에 보면은 그 이제 그 북한강을 건너면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려 다산유적지에 있는 곳에서부터 이 지역에 옛날에 양주군이었는데 양주로 가는 거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계속해서 이 북한강을 따라서 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시대에 우리는 산은 멀고 강은 가깝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다산유적지가 조선시대에는 광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다든지 또 안종복이 거주했던 곳이 광주이고 또 신작 강화파 이거는 이제 한강 하류까지 내려가겠지만은 신작이 응거했던 것이 광주이기도 한데 또 이제 강화파라 해서 강화도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실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이제 남한강 북한강 할 때는 에코미를 생각할 때 실학도 굉장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그래서 남양주 마제마을에 지금 이제 실학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서학인데 강주의 천진항 같은 경우 여주의 주어사 남한산성의 강주라든지 좀 내려가면 미래난성인데 여기 이제 서학이 벨트가 제공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전주기 사상 유래가 없도록 그 자생적으로 그 천주교가 발생한 것이 우리나라죠. 이 현재로서 이제 천주교 신자만 찾고 있기 때문에 에코뮤지엄을 통한 뭐 지역의 활성화를 한다면은 이것을 잘할 수 있겠다. 저는 지금도 좀 궁금한 게 이 지역이 그 천주교 사상 유래가 없이 자생적 발생한 곳이 이곳인데 왜 세계 천주교인들이 찾을 수 있는 성지를 만들지 못할까? 그건 저도 가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번에 에코뮤지엄 하시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다음 쌀이죠. 그 이천 여주가 기본적으로 그 굉장히 비옥한 토지였어요. 그래서 이천 여주 쌀, 특히 이천 쌀 같은 경우는 인건 및 수라상이 올라갈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그 의병전투지, 그 명성황후 생가 등이 이제 여주에 있고 양평에 있죠. 그 양평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항로의 유적이 이항로 유적은 또 가평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참 우리가 중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앞에도 좀 이야기한 것인데 그 석실서원이라든지 또 가평에 가면은 조정촌과 판미동 고사라는 게 있어요. 이 조정촌은 뭐냐면은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서 만드는 그 바위이고 그래서 그 바위의 이름 따서 이제 한 것이고 그 판미동은 뭐냐면은 그 가평이 굉장히 그 외진 곳이고 그 산이 많고 외진 곳이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 사람들이 난을 피하며 가평에 있는 판미동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많은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불교 문화가 또 발달되어 있죠. 뭐 여주 신력사라든지 고달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문화인데 그 세종의 능이 영능이 이제 세종에 있죠. 그래서 그 지금 시장 전 시장 때는 세종을 여주 군수가 그때는 그 세종을 중심으로 인문도시를 조성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기본 계획을 제가 좀 세우기도 했는데 그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가 이제 시장 바뀌면은 바뀌니까 전임 시장이 인문도시를 했는데 새롭게 된 군수가 전임 시장이 하시는 거니까 인문도시를 폐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주에 대한 활용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거기 좀 사장돼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남한산성의 경우는 뭐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고 뭐 통일신라에서 뭐 대당 전쟁이 중심지 고려가 침략했을 때도 남한산성에서 막아냈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 고려 침략에 대해서는 천성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한산성도 굉장히 중요한 그 항쟁지였고요. 또 병자호란 당시를 사람들이 남한산성을 치욕의 산성으로 치욕스러운 거로 생각하지만 병자호란 자체의 패전은 치욕스러운 거지만은 사실 남한산성이 있었기 때문에 47일간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또 성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그 병자호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남한산성에 대한 이미지도 그런 것 같고 그 얼마 전에 개봉된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뭐 영화니까 영화는 상상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영화 남한산성은 실제로는 역사적 실상과 상당히 다른 역사를 왜곡한 영화죠.
뭐 거기 보면 남한산성이 점령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든지, 그거는 남한산성은 점령당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한심한 거는 그 당시 그 남한산성에 드는 인조가 관군한테 그 원병을 지원을 요청하니까 원병 관군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출동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령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그 당시로서는 기본적으로 그 이해가 안 되는, 실제로 그 병자호란 당시는 인조가 남한산성 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관군이 남한산성을 향해 출동을 합니다. 네, 출동을 했는데 그 워낙 그 청나라 군대가, 청나라가 기본적으로 그 윤목민이잖아요. 그 윤목민 군대는 굉장히 막강하죠. 이 막강한 군대를 그 조선 군대가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패전을 하죠. 용인에서 그 유일하게 승전하고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막지를 못한 건데 영화는 이제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뭐 영화야 뭐 상상해 가지고, 영화가 다큐멘터리는 아니니까요. 상상해 가지고 하는데, 또 그 당시 좀 우스운 거는 또 정치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이러니까 왕이 그냥 그 당시 그 왕이 자기 역할을 못했다든지 뭐 군사가 이랬다든지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영화는 가공인데 가공을 보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도 좀 한심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또 뭐 언론인들도 같이 쓰고, 또 심지어는 뭐 그 뭡니까 저 블로그 글 쓴 사람까지 따라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신문에도 한번 글도 쓴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주제가 에코뮤지엄이니까 한강유역 에코뮤지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한강 요거는 그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년에 그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북부 DMZ 에코뮤지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그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이제 이 연구에 참여를 했었는데, 보고서 내용을 좀 전제한 거니까 여러분들 요것을 참고를 하시고 요 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고서 제가 방금 경기만포럼 사무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보면은 좀 짧지만은 그 경기 동부에서 남한강 북한강 지역의 에코뮤지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간략한 제안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만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 지역이 생활, 문화, 역사, 생태 자원이 많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하라는 말씀이고, 첫 번째는 이 근대 문화,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잘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길들을 많이 조성이 되어 있죠. 이 길이나 인물들을 스토리텔링해서 에코뮤지엄 후보군을 잘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그 황순원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 설명하면서 인물에 대한 설명들, 실학자라든지 뭐 유학자를 설명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사람들이 사는 게 굉장히 도시 생활이 힘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도시를 탈출하는 것도 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행들도 많이 가는데 뭐 아직도 여행 자동차가 많지만은 뭐 기차나 전철을 이용해서 여행을 하거나 자전거나 도보로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한강의 남한강 북한강이 잘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1박 2일 이런 여행들, 지금 남한강 북한강이 이제 그런 할 수 있는 게 준비가 잘 되어 있죠.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굉장히 좀 걷기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예, 걷기가 활발한 것 같은 내용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기왕 기농 기촌인데, 물론 이게 이제 그 생각보다는 잘 안 되는 면이 있죠. 제가 여주에 그 인문도시 연구할 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의 하나로서 기동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이제 여주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이 기촌 기항 기농이 많아지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 뭐 자연인 같은 TV가 굉장히 그런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의 어떤 기본적으로 자연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잘 표출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시청률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요새 이제 U턴, J턴, I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농촌 출신이 자기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도시민들이 가까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들, 또는 이제 도시 출신들이 이제 농촌 출신 도시민이 고향에 한 곳에 가까이 가는 걸 J턴이라고 하고, 도시 사람들 농촌으로 가는데,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후보지가 남한강 북한강이죠. 실제로
제 후배들이나 동료들 중에 상당수가 그 남한강의 그 양평 지역에 집을 이사한 사람들도 많고, 또 이제 그 남한강에서 이제 북쪽 지역이죠. 그 양평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어저께 어디 포럼 가서 무슨 발표를 했는데, 제가 한 10년 만에 그 당시 발표할 때 만난 교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연세가 거의 80인데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제가 덕담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시냐 그랬더만은 자기가 양평으로 이사를 했다. 양평에 이사 와가지고 많이 걷고 자연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다고 하시는데, 요새 이제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 발표를 끝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에코미즘으로서는 남한강, 북한강이 굉장히 좀 최적지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생활유산, 문화유산, 또 생태, 좋은 생태를 가지고 있죠. 이거를 하게 되면 좋은 에코미즘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치고, 그래서 이게 좀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잘 좀 수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발표 이 정도로 끝나고요. 감사합니다.